시사설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 앞바다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뉴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부분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이란이 경고를 했다. 긴장이 고조됐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70%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그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반이 아닙니다.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인근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국내 LNG 가격은 수직으로 오르고 있고 에너지 업계에서는 4월 말에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이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울산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울산은 지금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핵심 거점이 됐습니다. 국가 비상에너지 창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긴박한 시점에 확보가 확정됐던 원유 90만 배럴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우선 매수권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러시아, 중국 섀도우 플리트 탱커들이 경로를 급변경하면서 울산이 확보하려던 예비 물량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중동 자본이 계약보다 더 높은 가격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SNS에서는 이 장면에 대한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우리가 이걸 믿고 있었던 게 순진한 거였냐? 라는 말들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서 황당했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법적 문서가 아니라 결국 돈과 힘의 함수라는 걸 이번 사건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면만 보면은 이게 그냥 시장 논리처럼 보입니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쪽으로 배가 갔다. 그게 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금융시장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블랙록과 뱅가드 같은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2025년 8월부터 러시아 우랄산 원유 선물 계약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선취매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호르무즈 봉쇄 관련 정보가 간접적인 루트를 통해 시장에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사실에 가깝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장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위기를 미리 알았고 누가 그 위기에서 수익을 가져갔으며 어떤 나라들이 그 압박 아래에서 결국 빅딜을 체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 이야기입니다. AI 기반 알고리즘이 2월 28일 이란의 공격 48시간 전에 브렌트유 숏 포지션을 잡아놓았다는 이야기도 이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향성 자체는 드러난 사실들을 이어붙이면 꽤 설득력 있는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의 끝에 나중에 나오는 아랍에미리트와의 92조 원짜리 계약이 연결됩니다. 위기가 딜을 만들고 딜이 또 다른 위기를 부릅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지정학이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청으로 내려갑니다.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살아있는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원이 많으면 강국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적어도 20세기까지는 그 공식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보면 그 공식이 2022년 이후로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팔지 못해서 경제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부서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서방의 제재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제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푸틴은 유럽을 향한 가스 밸브를 잠갔습니다. 유럽이 추위에 떨며 무릎을 꿇을 거라고 계산했겠지만 유럽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LNG 공급처를 카타르, 미국, 노르웨이로 다변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스 밸브를 잠근 러시아가 오히려 서쪽 시장을 통째로 잃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두 번째 흐름이 중국입니다. 서쪽을 잃은 러시아는 동쪽인 중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의 내민 조건은 냉혹했습니다. 우랄산 원유를 국제 시세 대비 37.5% 낮게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2026년 3월 기준으로도 러시아는 중국에 30%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한 겁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중국의 저가 에너지 공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게도 탈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크틱 LNG2 프로젝트입니다. 야말반도 북쪽 해저에 묻혀있는 초대형 천연가스전을 개발해서 아시아 시장에 직접 파는 루트입니다. 1호 트레인과 2호 트레인은 이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가스는 생산됩니다. 문제는 그 가스를 나를 배가 없다는 겁니다. 북극의 얼음을 뚫고 항해할 수 있는 아크7 등급의 쇄빙 LNG 운반선은 지구상에서 사실상 단 한 곳만이 건조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2025년 6월 18일에 4조 8,500억 원 규모의 아크7 건조 계약을 공식 파기했습니다. 러시아 측 조선소인 즈베즈다와 체결했던 계약입니다. 서방의 제재 압박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조선소인 즈베즈다에서 이 배들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5척을 발주했는데 2척밖에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3척은 GTT의 단열 멤브레인 기술도 없고 MAN 엔진도 없고 삼성의 설계 시스템도 없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배들을 프랑켄슈타인 선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기술을 짜깁기 한 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가스는 북극 아래 묻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AIS를 끈 섀도우 플리트 탱커들을 통해 몰래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24편 이상의 아크틱 LNG2 화물이 추적 신호를 끈 채 중국으로 향했다는 정보가 복수의 해운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공식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패턴은 이미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추적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 장면에 대해 한 가지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이 2022년부터 즈베즈다를 겨냥한 제재를 설계할 때 단순히 러시아를 벌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 이 기술의 70%를 이전한 이후에야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삼성은 기술을 손에 쥔 채 빠져나왔고 러시아는 그 기술을 절반만 받은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산 LNG를 사실상 독점 구매하는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이 결과가 우연히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 처음부터 이 방향을 설계한 건지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가진 아크7 쇄빙선 건조 기술은 지금 지정학적 무기입니다. 배를 만드는 능력이 국가의 에너지 운명을 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우산 위손 조선소에서 만든 전기 모듈이 미국의 제재에 걸려 10달간 발이 묶였다가 결국 아크틱 LNG2 시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미국 자본이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층위의 이야기들이 왜 지금 에너지 업계 내부에서 조용히 도는지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2026년 2월 26일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역사적인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규모는 92조 원입니다. 방위산업, AI, 원자력 에너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인 메가딜입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 날인 2월 27일에 나왔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350억 달러 규모입니다. 방산 단일 계약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서명 이후 48시간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 174발과 드론 689대를 발사했습니다. 3월 27일 기준으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쏜 미사일과 드론은 누적 1800발을 넘었습니다. 지역 어느 국가도 이 정도 물량 공세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들을 막아낸 것이 천공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2개 포대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 60발 이상이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직접 비교가 됩니다. 천궁2의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압도했습니다.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면서 방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팔던 비싼 우산이 이번에 한국제 방패 앞에서 비교됐다고요. 아랍에미리트는 3월 초에 대구 공군 기지에서 천궁2 요격탄 30발 이상을 긴급히 추가 공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를 더 달라는 겁니다.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데 대한민국에 무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 방산 시장의 패권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여기서 일부 안보 분석가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2월 28일에 이란 미사일 공격이 정말로 미국의 정보망을 완전히 피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중동에 수십 년간 첩보망을 깔아온 미국이 탄도미사일 174발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묵인한 걸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맥락이 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92조 원짜리 계약에 서명한 지 48시간 만에 이란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방산업계 입장에서 이 계약은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자국의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의 천궁2가 선택됐고 앞으로도 중동 시장에서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설계된 의도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서명 48시간 후에 공격이 왔고 천궁2가 막아냈고 그 결과로 아랍에미리트는 추가 요격탄을 주문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진 겁니다. 이란의 공격이 의도치 않게 천궁2의 성능을 세계에 광고하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뭔가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무기의 마케팅 비용을 대신해주는 구조, 이게 2020년의 현실이라는 게 말이죠. 또 한 가지입니다. 이 92조 원짜리 계약은 2025년 11월부터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명 날짜가 2월 26일로 앞당겨진 배경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으로부터 이란의 공격 계획에 관한 사전 정보가 한국 측에 전달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사실에 가깝다면 이 계약은 방산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 중동 안보의 일부를 한국에 조용히 넘기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는 나중에 원유 2,400만 배럴로 답례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개입 부담을 줄이고 한국은 방산 수출로 외화를 벌고 아랍에미리트는 독자 방위력을 확보합니다. 세 방향 모두에 이익이 되는 구조가 공개적인 언급 없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 네 번째 층으로 갑니다. 2016년 3월 8일 밤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C-17 수송기가 대구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천궁2 요격탄 30발 이상을 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뉴스에서는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된 상태에서 중동의 하늘이 매일 밤 미사일로 가득 찬 상황에서 그 하늘을 지킬 무기가 대구에서 날아간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미국의 무기 아래 안보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고 그 무기가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이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2,400만 배럴을 한국의 전략 비축유 창고에 채워줬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고 26척의 한국 선박이 발이 묶여있고 LNG 가격이 치솟고 있는 그 상황에서 2,400만 배럴이 비축 창고에 조용히 들어온 겁니다. 에너지 안보에 가장 급한 불이 꺼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상시 에너지 한라인이 구축됐습니다. 국제시장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직통으로 에너지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장면을 1973년 5.1 쇼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 중동 국가들은 석유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냐면 서방의 엔지니어들을 고용해서 자국 인프라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자원은 있었지만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방어 기술과 원자력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사고 있습니다. 검은 금이 흰 기술을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의 흐름 방향이 반세기 만에 뒤집힌 겁니다. 이게 단순한 계약 한 건이 아닙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그 전환의 출발점이 대구의 활주로였다는 사실이 저는 꽤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무기를 이 규모로, 이 속도로 제3국에 수송하려면 반드시 어딘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 허락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오퍼레이션 사일런트 밸런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중동 안보의 일부를 대신 감당하도록 조용히 용인했다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을 쓰면 미국은 중국과의 마찰 없이 아시아 태평양에 전략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로 외화와 외교적 입지를 동시에 얻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확보합니다. 세 나라 모두 공개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65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의 HBM 칩과 원자력 개통 기술이 포함되는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AI와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란을 장기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술 인프라를 한국이 구축해주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층입니다. 이제 마지막 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이야기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이 있는 나라가 이 시대를 지배합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크7 쇠빙선을 만들 수 없어서 그 가스는 북극 밑에 묻혀 있거나 중국의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중동은 수십 년간 원유로 세계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천궁2 요격탄이 없어서 지금 대구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는가? 삼성중공업은 아크7 쇠빙선 건조 기술을 전 세계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HBM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천궁2는 실전에서 96%라는 수치를 증명했습니다. APR1400 원전 기술은 중동과 동유럽에서 계속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자원 대국들의 목을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본력과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러시아산 LNG를 24편 이상 섀도우 플리트로 받아 비축하면서 에너지 자립 체계를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HBM에서 앞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쇠빙선 기술을 독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조선업은 물량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X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HBM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중국이 쇠빙선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5년이 걸릴까? 10년이 걸릴까? 이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서 있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빨리 달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지는 퇴보입니다. 멈추는 순간 따라잡힙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지금 한국이 다음에 잡아야 할 기술 거점에 대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BM4 이후 세대 메모리의 선점, 소형 모듈 원전의 수출 표준화, AI 기반 에너지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국제 표준 주도, 그리고 소형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자체 확보입니다. 기술로 만든 해자는 기술로만 더 깊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우리는 슈퍼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이겁니다. 석유는 고갈됩니다. 가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격차는 의지가 있는 한 계속 벌릴 수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90만 배럴이 사라진 그날 밤부터 대구 활주로에서 C-17이 뜬 그날 밤까지 이 모든 장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원을 가진 쪽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쪽이 결국 조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쪽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국 기술 앞에 손을 내밀 나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중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나라일까요? 지금 댓글로 예측을 남겨주세요. 2027년의 지정학 지도를 같이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뉴스를 그냥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뉴스 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같이 들여다봅니다.